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샐러드만 따로 먹는 것을 선호하고 어떤 사람들은 식사와 함께 먹는 것을 선호합니다. 식사 전에 먹는 것이 좋은지, 식사 중에 다른 음식과 같이 먹는 것이 좋은지, 또는 식사 후에 디저트로 먹는 것이 좋은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샐러드 또한 일종의 청소 음식이기 때문에 빈속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다른 음식과 식사 중에 같이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식후에 디저트로 먹는 것은 피하십시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마치 청소를 마친 다음 방 안에 물건을 들여놓는 것과 청소를 하면서 물건을 들여놓는 것의 차이입니다. 만일 식사가 끝날 때까지 샐러드를 미루면 너무 배가 불러 샐러드가 들어갈 자리가 남아있지 않기 십상입니다. 산 음식은 청소 음식이기 때문에 빈속에 가장 먼저 먹는다라는 원리를 생각하면 실천이 쉽습니다. 약간의 창의력만 발휘하면 변형할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샐러드는 점심이나 저녁 사이에 모두 잘 어울립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류만 해도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감자와 브로콜리를 좋아합니다. 먼저 감자를 1cm 정도 덩어리로 자른 다음 브로콜리와 함께 살짝 쪄줍니다. 그런 다음 팬에 버터나 올리브 오일을 약간 두르고 감자와 브로콜리를 볶다가 마늘과 다진 양파, 소금, 후추 등 원하는 향신료를 넣고 식힌 다음 각종 야채 등을 커다란 접시 위에 넣고 샐러드를 준비합니다. 모든 재료를 한데 섞고 취향에 맞는 드레싱을 뿌려서 먹으면 되는 것이죠. 육류나 생선의 경우 반드시 샐러드를 먼저 먹어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샐러드는 정답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당신이 창조자입니다. 살은 쪘지만 나는 건강해라고 말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비만은 건강의 특징이 아닙니다. 건강하면 신체는 자동으로 체중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과체중은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체중 감량은 체중 감량에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우리 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몸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위해 자동으로 노력합니다. 세포 안에 이러한 지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가장 먼저 작동합니다. 당신이 약물이나 수술을 통해 살을 빼지 않고 자연의 살아있는 음식으로 살이 빠졌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더 건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건강이 좋아지면 체중도 자연히 감소합니다. 살아있는 음식으로 몸에 연료를 공급하면 기대할 수 있는 다른 긍정적인 결과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소는 두 군데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죽은 세포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약 3천억 개의 세포가 죽고 즉시 새로운 세포로 대체됩니다. 두 번째 독소는 우리가 평생 먹는 약 70톤의 음식물 잔여물에서 발생합니다. 사용한 세포의 시체와 음식물의 찌꺼기는 가능한 한 빨리 몸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세포의 시체와 음식물 찌꺼기는 장과 방광, 폐, 피부의 4가지 배설 경로로 운반합니다. 문제는 림프계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독소를 처리해야 될 때 발생합니다. 즉,
제거되는 것보다 더 많은 노폐물이 생성되면 독소는 어딘가로 가야 하므로 문제가 시작됩니다. 엔진 오일을 몇 년 동안 교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찌꺼기가 너무 많이 쌓여서 엔진이 멈추게 됩니다. 림프 시스템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림프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몸의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소화 행위는 사자 무리가 먹이를 먹는 풍경과 유사합니다. 순놈 우두머리가 배를 채우고 나면 나머지 무리가 남은 먹이를 해치웁니다. 그런데 먹이가 너무 클 경우 사자 무리가 먹은 먹이 냄새를 맡고 하이에나 무리가 달려듭니다. 하늘의 독수리들도 가세하면 먹이 전쟁터가 됩니다. 이제 들깨와 벌레들도 합세합니다. 당신이 필요 이상의 음식으로 과식을 하지 않는다면 소화 불량과 두통과 보통은 필요 없게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충분하다면 그 에너지로 소화를 하고 독소를 배출합니다. 그러나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 에너지가 부족하므로 충분한 에너지가 생길 때까지 독소가 몸 안에 저장됩니다. 죽은 음식으로 헉헉거리며 과식했기 때문입니다. 제거되지 않은 독소는 신체에 혼란을 일으켜서 두통을 비롯한 각종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독소들은 매우 위험해서 혈액을 타고 뇌나 심장으로 가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소들을 우리 몸의 가장 안전한 장소인 지방에 저장합니다. 어제의 독소가 남아있는데 또 다른 독소가 들어오면 현명한 우리 몸은 식욕을 당기게 해서 지방과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하고 독소의 저장 창고를 넓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살이 찌는 이유입니다. 신의 창조물이자 초지능적인 인간의 몸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소 수치가 포화점에 도달해서 건강이 위태로워지면 생존 메커니즘이 작동해서 비상벨을 울리는데 그 비상벨이란 무엇일까요? 당신이 통증이라고 대답했다면 정답입니다. 통증은 일종의 경고입니다. 통증은 몸의 마법사와 같습니다. 만일 뜨거운 것에 손을 대었을 때 통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입니다. 당신은 또다시 그 뜨거운 곳으로 몸을 던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통증은 해결되지 않으면 점점 더 악화될 상황을 알려주는 친근한 메신저입니다. 우리가 통증의 본질을 이해하고 림프 시스템이 청소하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면 통증은 그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통증의 메시지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적으로 간주의 공격을 감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공격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약물입니다. 머리가 쪼개지듯 아픈 두통이 있더라도 약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애초에 두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기적인 식습관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약물은 임시 방편입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비상벨이 울리는데 시끄럽다고 비상벨 선을 끊고 다시 잠드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죠. 림프 시스템을 적절히 관리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약물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증상을 멈추고 완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감히 단언하건대 현존하는 수천 수만 가지의 약물 중 질병을 없애거나 치료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불로 익혀서 조리된 음식, 즉 죽은 음식을 장기간 섭취해서 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독소를 제거하기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과도한 독소 때문에 림프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겨드랑이에 땀샘에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서 림프 시스템이 가장 많이 분포된 곳이 겨드랑이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독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타구니와 겨드랑이는 독소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냄새 또한 많이 납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냄새가 많이 난다고 겨드랑이 쪽의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 또한 횡행한다는 사실을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쓰레기장에 파리가 많다고 쓰레기장 자체를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쓰레기장 자체를 없애면 매일 나오는 쓰레기는 어디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쓰레기는 매일 나오는 것이므로 매일 깔끔히 청소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매스컴에서는 계속해서 과잉 콜레스테롤의 위험성을 제기하는데도 여전히 콜레스테롤이 어디에서 생성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동물의 간에서 생성됩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은 매일 약 1000mg 정도의 콜레스테롤을 생성합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인간 생명의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부터 침을 삼키는 것, 걷는 것부터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에 이르기까지 신체의 거의 모든 기능에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는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다른 동물의 콜레스테롤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당신이 먹는 어떠한 식물성 음식에도 콜레스테롤은 없습니다. 심지어 지방 성분이 좀 과다한 견과류나 아보카도 등에도 콜레스테롤은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은 그 식물성 음식을 섭취한 후 당신의 간에서 생성됩니다. 그런데 고기나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등에는 그 동물이 만들어낸 콜레스테롤이 필요 이상으로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당신이 동물성 식품을 적게 섭취할수록 몸에 치명적인 과잉 콜레스테롤이 줄어듭니다. 당신은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들에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한다는 것은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보다 쉬워야 합니다. 식이섬유가 핵심입니다. 식이섬유는 오직 식물에서만 발견됩니다. 지구상의 어떤 동물성 식품에도 식이섬유는 제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돼지고기에도 소고기에도 생선에도 식이섬유는 전혀 없습니다. 식이섬유는, 즉 섬유질은 과일과 채소, 견과류와 씨앗, 곡물 등에 함유된 질긴 부분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서 식물이나 곡물의 질긴 줄기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섬유질은 소화 효소에 저항하기 때문에
인간이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급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로 조리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산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는 완전한 배출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식이섬유는 지방과 노폐물을 흡수하는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과 노폐물이 혈관을 타고 혈액으로 들어가면 각종 혈관 질환이 발생합니다. 월포드 박사는 생쥐 실험으로 그의 명성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쥐의 평균 수명은 약 2년입니다. 그러나 월포드 박사의 실험에 사용된 쥐들은 모두 그보다 2배나 더 오래 살았습니다. 만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했다면 150살 넘게 살 수 있다는 말이죠. 생쥐들은 모두 2배나 오래 장수했을 뿐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심장병이나 암에 거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질병에 걸린 쥐가 몇 마리 있었지만 대부분 2배를 더 살고 난 후에 죽기 얼마 전에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신비한 치료법도 없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이틀 동안 소화기관을 온전히 쉬게 했을 뿐입니다. 바로 이 방법이 핵심입니다. 그는 일주일에 이틀 동안 쥐에게 금식을 시켰고 물만 먹여 소화의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쥐의 수명을 2배로 늘렸습니다. 월포드 박사 또한 일주일에 이틀 단식을 하며 건강한 채로 노년을 질병 없이 살고 있습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일이나 살을 빼는 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소화기관의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 모두 해결이 되는데요. 그중 1등은 산 음식을 먹으면 해결된다는 예를 들기 위해서 이 실험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질병도 다이어트도 장수도 모두 하나의 길로 통한다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이죠. 먼저 저는 채식주의자도 아니고 동물보호론자도 아니며 환경보호론자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내 몸 보호론자입니다. 제 유일한 관심사는 인간의 건강입니다. 저는 25년 넘게 채식주의자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독자들에게 오랫동안 무언가를 갈망한다면 그것은 몸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일 테니 먹어보고 기분이 어떤지 보라고 말하곤 합니다. 25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던 어느 날 맑고 푸른 하늘 아래서 사자가 사슴의 고기를 갈망하듯 숯불에 구운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 갈망을 무시하거나 비정상적인 욕망이라고 스스로 설득하려 해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25년 만에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스테이크는 정말 맛있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샐러드와 채소를 함께 먹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가끔 스테이크와 연어, 닭고기 등을 먹기도 합니다. 항상 샐러드를 곁들인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러나 채식주의가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불을 발견한 후 육식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었을까요? 인류가 침팬지에서 분화해서 나무에서 내려와 아프리카 초원에서 2발로 걷기 시작한 시기를 인류학자들은 700만 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불을 발견해서 동물의 사체를 구워 먹기 시작한 시기를 150만 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는 어떻게 그 사이 550만 년 동안 지구에서 생존했을까요? 당연히 우리의 인류는 과일과 견과류와 채소 등을 그것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살아남아 종족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와 사자 같은 육식동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모두 포획하고 죽이고 삼킬 수 있는 육체적 도구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속도, 힘, 발톱, 치아, 이런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도구들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딘가에 버려지거나 고립이 돼서 총이나 칼, 난로나 불도 없이 살아가야 한다면 당신은 먹기 위해서 무엇을 찾게 될까요? 사슴이나 멧돼지를 쫓아갈까요? 어떻게든 따라잡았다고 해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돌멩이 등으로 그 동물을 죽였다고 해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육식동물처럼 피를 마시고 생고기를 날로 뜯어먹겠습니까? 당신은 죽은 동물의 내장을 뜯어먹을 기대감에 침을 흘리거나 그렇게 군침을 흘리나요? 식료품점에 가서 깔끔하게 포장된 소고기를 살 수 있는 편리함이 없다면 직접 소를 도축해서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장을 헤집고 원하는 부위를 꺼낸 다음 날에도 계속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호모 사피엔스의 본성이 아닙니다. 굶어 죽을 정도로 배가 고파서 어떻게든 잡아서 뱃속에 집어넣겠다는 생각으로 멧돼지를 쫓고 있는데 그 멧돼지가 사과 과수원을 향해 달려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멧돼지를 쫓겠습니까? 사과로 배를 채우겠습니까? 당신의 치아는 멧돼지의 목을 물어 죽일 정도로 강력하지 않고 멧돼지의 배를 찢을 수 있도록 설계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일에는 완벽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손은 과일을 손으로 잡고 부드럽게 돌려서 딸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는 과일을 베어물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혀와 입술로 과즙을 흡수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라함 박사는 탄수화물 80%, 단백질 10%, 지방 10%를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앞서 언급한 오키나와 섬의 장수 비결과도 일치합니다. 우리는 단백질을 먹어야 힘이 세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들판의 코끼리와 물소와 낙타와 말 등 이런 힘센 동물들은 무엇을 먹고 힘이 날까요? 무거운 짐을 들고도 지치지 않고 지구력이 센 동물들은 모두 식물성 음식만 먹습니다. 지구력 면에서 사자와 호랑이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20시간 가까이 잠을 잡니다. 쟁기를 끄는 호랑이는 볼 수 없습니다. 황소코끼리는 몸무게가 10톤이 넘고 엄청난 짐을 나르며 땅에서 나무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코끼리는 풀과 나뭇잎을 먹고 삽니다. 놀라운 근육을 가진 은등 고릴라의 경우 인간보다 3배 정도 크지만 힘은 30배 이상 강합니다. 은등 고릴라는 대나무 잎과 과일만 먹는 동물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동물이 어떻게 고기를 먹지 않고도 그토록 강력한 근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단백질 섭취를 위해 소고기를 즐겨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가 스테이크를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소는 그 많은 근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요? 풀과 곡물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살아나기 위해서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코끼리와 물소와 고릴라가 단백질을 얻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인간도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단백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단백질을 먹어서 단백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식물에 있는 아미노산을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말이죠. 코끼리나 고릴라가 단백질 결핍증이 없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코끼리나 고릴라는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을 식물계에서 공급받기 때문이죠. 당신이 닭고기를 몸속에 넣는다고 해서 마술처럼 사람의 단백질로 바뀐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해입니다. 동물의 간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간의 일부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미노산을 섭취하면 아미노산은 분해되고 재조립돼서 인체에서 필요한 단백질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미노산은 육류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우리는 육류를 날로 먹지 않는 동물입니다. 우리가 육류를 가열하면 대부분의 아미노산은 파괴됩니다. 또한 육류를 가열하면 아미노산이 응고되는데 이렇게 되면 가용성이 극히 떨어집니다. 사자가 얼룩말을 먹으면 얼룩말의 아미노산이 분해돼서 사자 단백질로 재조립됩니다. 사자는 얼룩말을 먹기 전에 불로 가열해서 요리하지 않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산채로 남아 있습니다. 육식동물은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다른 육식동물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육식동물은 왜 초식동물만 잡아먹을까요? 식물은 공기와 토양과 물에서 아미노산을 생산할 수 있지만 동물은 그렇지 못합니다. 동물은 아미노산을 얻기 위해서 식물을 직접 먹거나 식물을 먹은 초식동물을 먹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아미노산을 얻어야 합니다. 육식동물은 본능적으로 식물을 먹는 동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식물과 동물 중에서 어떤 것을 먹든 다 익히지 않은 날 것입니다. 산 음식을 먹는다는 말이죠.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상업 자본가들에 의해서 단백질이라는 주제를 떠올리면 자동으로 고기를 생각하도록 철저히 훈련받았습니다. 스테이크나 햄버거 대신 과일이나 샐러드를 단백질로 생각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과일과 샐러드의 아미노산은 열에 의해서 파괴된 육류에 응고된 아미노산보다 훨씬 가용성이 좋아서 즉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고품질의 단백질을 찾고 있다면 가장 훌륭하고 최고의 공급원은 살아있는 음식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밝혀둡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밤늦게 녹음을 해서 목소리가 많이 잠겼습니다. 오늘은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